리치 아시안 한 명만큼 소득을 벌려면 무려 6,800년을 일해야 합니다. 정확히 사기 사건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사기 사건이고 수면을 개방하니까 그 조금 밀린데 흰마을 용계가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며 감격해하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더 이상 이곳에 개발해만 폭력, 경제 발전에 허황된 이덕기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이곳은 다시 생명별로 풍요로운 삶의 풍경이 되지 않을까. 난 바다야, 난 바다야, 난 바다야. 네, 안녕하세요. 월간 대전 기후정의 SOS 진행을 맡고 있는 송순옥. 한재강입니다. 오늘 좀 중후하네요. 네. 월간 대전 기후정의 SOS는 한 달에 한 번씩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기후정의를 열망하는 많은 시민들을 찾아가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월간 대전 기후정의 SOS는 지구에서 동네까지 기후정의와 관련된 온갖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비가 쏟아졌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도 여러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전에서도 피해가 있었지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피해를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보고 피해 소식을 들으면서 2022년 55일의 최장마 때 전북녹색연합이 쓴 성명의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다들 공감하실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폭우 속에서 이 기후위기 앞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또 존엄하게 살아남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5차 방송에서는 밀양 송전탑 대체기의 나머진 활동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초고압 송전탑을 짓겠다고 산속의 농성장을 뜯어내고 저항하던 주민들을 끌어냈던 행정대집행 10년을 맞아 밀양 할매들의 투쟁의 의미를 되짚어봤습니다. 또 과거가 아닌 현재 밀양 할매들이 맞서 싸웠던 부정의한 에너지, 전력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머진 활동가의 멋진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6차 방송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해야겠죠.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의 김나인님, 기후정의 아무거나.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것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나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 이야기가 주제가 뭘까요? 네, 이번 달의 주제는 비행입니다. 네, 비행. 네. 어떤 비행?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는 거요? 항공기를 타고 날아가는 비행입니다. 네. 어떤 의미로 이것을 골랐을까요? 네, 비행은 그 1인당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탄소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탄소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기차에 비해서 거의 20배에 달하고요. 그리고 산화 질소나 수증기 같은 다른 온실가스까지 고려하면 그 온실 효과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북반구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 항공 여행이 상당히 소득 대비 저렴해지다 보니까 이게 마치 흔하고 서민적인 것 같은 느낌까지 이제 착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네, 본 적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도 그렇고 다른 여러 대중 매체에서 보면 그 슈퍼 리치들이 타는 1등석이나 개인 비행기에 비해서 복작복작한 이코노미석은 마치 서민적이고 소박한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주제가 불평등을 담은 비행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항공여행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는 것이 그래서 꼭 여름 휴가를 해외에서 보내야지만 1년을 잘 살았다라는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가 항공 티켓이 많이 나와서 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큰 부담 없이 해외여행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저가 항공이 은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비행은 그 자체로 거대한 불평등인데 그 비행기에서 태우는 석유는 송유관과 유전은 엄청난 생태 학살 그리고 지역사회의 파괴를 이제 뒤로 하고서 이루어지고요. 공항 역시 마찬가지로 생태 학살과 지역사회 파괴를 이제 만들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 물량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깔끔한 그런 항공 여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비행기를 한 번이라도 타본 인구 비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요즘은 제 둘레는 다 타던 것 같은데. 네, 인구 절반 정도 사는 거 아닙니까?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전 세계 인구 중에 6% 정도가 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는 인구고요. 상당히 적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지 전 세계 비율로는 굉장히 여전히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이상만 타고요. 비행기를 타기 어려운 계층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 슈퍼리치라는 사람들이 전 세계 항공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슈퍼리치들만 비행기를 안 타면 당장 그 비행으로 발생한 온실가스를 반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BBC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 해 동안 발생된 그 소득의 79%가 상위 1% 슈퍼리치한테 돌아갔습니다. 와. 그리고 인도에서는 소득의 73%, 태국에서는 무려 소득의 96%가 1%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데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런 1%의 슈퍼리치에 비해서 여러분도 역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더 누릴 자격이 있다. 당신은 소중하고 해외여행을 할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항공 자본, 여행 자본이 계속 우리한테 주문을 외웁니다. 열심히 산 당신 떠나라, 뭐 욜로 이런 예를 하면서. 맞아요. 그 광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산 당신 떠나라 하면서 항공 뭐 비행기 타러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잘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슈퍼리치, 슈퍼 여행객과 비교를 하면서 여행을 과시적으로 소비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착시 효과, 리얼리티 버블을 벗어나고 보면 여전히 비행은 대중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행이 가능한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들의 과시적 소비가 저소득층의 삶과 우리 모두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이지 푸어 아시안 한 명이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한 명만큼 소득을 벌려면 무려 6,800년을 일해야 합니다. 6,800년이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저 비행 얘기하니까 좀 사실 부끄럽습니다. 제가 또 여행을 좀 다녔었어요.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비행기를 좀 탔었는데 어떤 때는 저도 이렇게 비행기를 안 타보고 뭔가 해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바다를 걷는 거 해협을 건널 때 비행기를 안 타고 배를 타고 이 대중교통수단에 배를 타고 한번 해볼까 했는데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저가 비행기가 나와서 배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또 비행기를 또 타게 됐었는데 참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한번 타고 말 일이지만은 그 지역 사람들은 억지로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 네,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의 이 부산에서 대한항해협을 넘어가는 그 배편이 없어지고 비행기만 타야 된다 이렇게 되는 상황쯤 되면 그건 좀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저가 항공이라는 게 상당히 좀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렇게 비행기를 한번 타면 오십가스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걸까요? 네. 사진을 보면은 유럽 환경청은 승객 한 명이 기차 여행 1km당 14g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하는데 비행기는 1km당 285g, 그러니까 정말 20배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고요. 이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비행을 한 번 안 했을 때 다른 생활 양식의 변화에 비해서 얼마나 탄소 절감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은 장거리 비행을 한 번 안 하면 다른 우리가 뭐 비건을 하고 차를 소유하지 않고 작은 집에 살고 이런 뭐 샤워할 때 물 조금 쓰고 이런 것을
압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비행 한 번 안 하고 아니면 적어도 단거리 비행도 안 하고 비행기를 덜 탈수록 다른 우리가 조금 아끼는 것을 훨씬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또 사실 비행은 탑승객 본인의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우주 방사선 때문에 피폭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에도 안 좋은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인적인 노력으로 막는 것보다는 이 항공 여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단거리 노선을 폐지하고 항공업계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저가 항공 같은 게 계속 만들어지는 것도 이제 보조금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항 확장을 저지해서 항공 편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석유업계, 뭐 항공업계, 여행업계에서 원하는 만큼 비행이 증가하면 대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공항을 끝도 없이 짓는 그런 결론이 났게 되겠죠. 그러면 갯벌, 산림, 농지 이런 탄소 흡수원을 또 대규모로 파괴하게 됩니다. 네, 비행 여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항 문제가 닿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려면 그만큼 더 많은 공항이 필요하겠죠. 전국 곳곳에서 뭐 공항을 새로 짓겠다는 이야기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행 여행만큼이나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후 위기 시대에 파괴된 자연을 재자연화해도 모자랄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럴 마당에 더 이제 많은 갯벌을 매립하고 숲을 파괴하고 그래서 그 탄소 흡수원을 파괴하고 근데 공항을 건설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 비행기를 또 띄우고 내리고 하는 그 항공 운항 과정에서 또 탄소를 배출하고 그래서 거의 3중의 악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또 공항 거의 전액 국비로 짓기 때문에 우리 세금을 사용해서 우리 미래를 파괴하는 그런 결론이 나는 것이고요. 그 세금을 또 어디다 써야 되는 것이냐?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공공교통을 확충하고 그리고 타슈 같은 공용 자전거 도로를 또 만들고 그리고 단열을 지원하고 농민이나 장애인, 노숙인 같은 그런 취약계층을 지원을 하고 갯벌을 복원하고 산을 복원하고 이런데 우선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 세금을 반대로 거꾸로 쓰고 있으니까 거의 사중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항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15개 중에 10개가 적자인데 그 10개를 더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반대로 유럽이나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이미 항공 노선을 줄이거나 공항을 이제 폐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곳은 기차로 갈 수 있는 곳은 비행기로 가지 말아라 해서 기차로 닿을 수 있는 단거리 노선을 폐지했고 영국 히드로 공항은 활주로 확장을 시도했지만 법원이 이것은 기후 협약 위반이라고 불법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게 그 항공 여행과 관련됐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코로나와 비행기, 항공 여행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 얘기도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영화 컨테이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비행기를 타고 한번 걸린 사람이 이동을 하면서 전 세계로 정말 순식간에 이 그 바이러스가 퍼지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뉴 노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던 대로 살 수 없다. 살던 대로 살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제 코비드 19이 신종 전염병의 마지막도 아니고 최악도 아닐 것이다. 이게 공식적인 그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더 전염력이 강하고 독성이 강한 신종 전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주기도 점점 짧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 근본 원인을 보면 부유한 소비하는 육류를 대기 위해서 가축이 급증하게 되고 그러니까 야생 서식지가 점점 파괴가 되고 그러면 야생동물 몸속에 있던 바이러스를 인간이 접촉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구온난화 자체로 지금 점점 온대가 아열대화 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인 진모기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어쨌거나 이 신종 전염병이 출현하게 되는 이제
거대한 배양 접시가 된 것이죠. 우리 지구 자체가. 네네. 그래서 아무리 방역과 의료 시스템을 잘 갖춘다고 해도 이게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또 비행의 급증으로 한 번 생기면 전 세계로 곧장 퍼져나가는 것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신속하게. 네, 네, 네. 그러니까 잦은 비행과 접촉 자체가 신종 전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원인이 아니라 확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자체가 신종 전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중요한 점은 신종 전염병 때문에 항공 운항에 이제 운영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팬데믹 때 인천공항이 99% 이용객이 감소해서 완전 텅 빈 그 유령 공항처럼 된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뭐 10년에 한 번, 뭐 2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공항의 편익을 다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고 우리는 공항 이용객이 점점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 노멀, 우리는 살던 대로 살 수 없고 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공항의 경제성 분석도 완전히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뉴노멀 시대에는 공항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봐도 될 것 같다는 얘기 드는데. 네. 네네. 그 비행 여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인가? 여기 제각만 해도 멈췄다고 하잖아요. 그런 질문이 생긴 탓인 듯한데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그래서 타다가 이제 안 탄 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비행에 대해서 비행을 하는 것이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나타나고 실제로 생활 양식 변화가 일어나서 실제로 비행 숫자가 줄었습니다. 항공 여행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단어까지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어떤 나라죠? 스웨덴 언어에서는 네. 플리그스캄이라고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비행기 여행의 부끄러움. 그러니까 비행기 여행을 하는 게 참 창피하다. 이거 해도 몰래 한다. 이런 단어가 있고 반대로는 기차 여행의 자부심을 뜻하는 탁시크리트. 그리고 비행기로 여행을 가긴 가지만 그걸 숨기는 이렇게 안 갔다 온 척하는 그런 비행기 안 탄 척 하는 그런 단어까지 그러니까 비행기로 은밀히 여행한다 이런 단어까지 나왔어요. 네. 뭐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비슷한 신조어들이 있는데 핀란드어, 독일어, 네덜란드 이런 단어에도 모두 비행기 여행을 부끄러워한다는 그런 단어가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기후 활동가들은 슈퍼리치들이 비행기 여행에 대해서도 막 집적 행동을 통해서 비판하고 가로막고 이런 거 한다고 들었어요. 막 네. 비행장 점거하기도 하고 비행기 못 타도록 하기도 하고 이 얘기도 좀 흥미롭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1% 그 사람들만 비행기를 안 타도 항공 부분 온실가스 배출을 바로 줄일 수가 있는데 이 뭐 개인 비행기와 1등석을 타는 그 슈퍼리치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지구를 망치고 있다.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개인 비행기 활주로를 직접 행동으로 점거를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에는 행사 주간에만 1000여 대의 항공기가 그 다보스의 스키 리조트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데 그 고작 수십 킬로미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 그 슈퍼리치들에 이제 대항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그 개인용 제트기를 타고 기후 위기를 논하는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기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ban private jets 그러니까 개인 비행기를 금지해라. 그리고 warning private jets burn our future 그러니까 개인 비행기가 우리의 미래를 불태우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멸종반란 활동가들이 정말로 활주로를 그대로 점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비행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비행기 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실천을 통해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더 타도록 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항의하고 바꾸려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나인님. 감사합니다.
자, 이번 코너는 송순옥의 다시 듣는 삶의 노래, 투쟁의 노래입니다. 순옥님 오늘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나이님의 이야기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곡은 조약골의 평화가 무엇이냐입니다. 평화가 무엇이냐는 사실은 앨범의 제목이기도 해요. 노래 모음집이기도 하고 국가폭력과 미군 기지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2003년부터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줄기차게 싸워왔던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투쟁의 기록입니다. 억압과 차별과 폭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함성, 착취를 거부하고 자립의 삶을 살아가려는 생명들의 몸부림이 담긴 앨범입니다. 모두 25곡이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 평화가 무엇이냐는 2004년 평택역에서 문정현 신부님이 연설을 바탕으로 곡을 썼다고 합니다. 조약골은 2006년 9월 빈집 철거를 하려는 경찰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출이 지킴이로 이사를 왔고 마을이 평화공동체가 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국가폭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만들고자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앨범 역시 수작업으로 작업했다고 합니다. 조약골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평화에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곡을 소개하게 된 것은 좀 특별한 인연 때문입니다. 2019년 제1회 새만금 문화예술제가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해창 갯벌에서 있었는데요. 당시 이곳에 찾아온 예술가들과 지킴이들, 시민들을 위해 십시일반 반목차가 생명살림 비건 밥상으로 3일 동안 식사를 책임졌습니다. 마침 그때를 담은 영상이 있어서 오늘 주제에 어울리는 노래라 생각해서 준비했고요. 한 가지 더는 십시일반 반목차의 주 활동가 유희 동지가 지구별 소풍을 마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유희 동지의 밥 먹고 싸워! 라는 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당시 십시일반 반목차의 활동에 담긴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희 동지를 가슴에 담고 이 노래를 소개합니다. 한동안 나의 모습이 있으니까 세상은 못 이길 것이니까 악의
사막이 아니다란 한 마리의 메뚜기 모두가 주인이니까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 복직하는 여실평화 국법이 맹꽁이 노동놈이 서식처 잃지 않는 여실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여실평화 이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더 이상 빼이지 않는 여실평화 성남의 성폭력 성차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여실평화 신나게 노래하자 일어나 춤을 추자 화사한 너의 얼굴 이제는 낯익구나 말뿐인 나 행동이야 맨말이야 강물이야 또 많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살아갈 수 있어 없는 세상 서울이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군림하지 않는 세상 네, 오늘도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나네요. 네. 네. 이제 우리 방송의 하이라이트 토크쇼 기우정이가 뭐래 코너입니다. 이번 달 주제는 새만금 신공항 멈출 수 없는 싸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최근 황윤 감독의 수라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새만금이 또 다시 재조명됐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깨고 새로운 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맞서 싸우는 이들의 끈질긴 투쟁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저도 수라를 한 3번 봤나? 4번 본 것 같은데요. 볼 때마다 조금 이렇게 다른 게 더 다가왔었는데, 그럼에도 가장 하나로 만나지는 것은 생명은 존재로 투쟁한다라는 생각이 계속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오동필 님입니다.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라야 주인공의 한 명이시기도 하지요. 영화 배우라고 누가 또 얘기를 하시던데. 아, 그쵸. 수라에 나왔기 때문에. 영화 배우이시기도 한 오동필님을 모셨는데요. 직접 이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만금에서 물새를 보고 있고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영화 배우는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수라에서 오동필 단장님 되게 인상적으로 네. 봤던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너무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새만금 얘기를 할 텐데요. 새만금 신공항이 우리 주제이긴 한데 그 얘기 앞서 새만금 자체부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새만금 간척 사업. 사실 유사 이래 최대 간척 사업이라고 하지만은 또 최대의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또 평가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식량 증산을 위해서 뭐 농지를 만든다 이렇게 시작했던 건데 지금은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네. 엉뚱한 길로 접어들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거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선생님께서 사기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정확히 사기 사건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사기 사건이고 왜 그러냐 하면 초기에 정부가 가졌던 이야기대로 다 하나 된 게 없어요.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이 쌀농사 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갯벌을 다 뭉갠 것보다 더 많은 어떤 경제적 풍요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쌀농사도 현재는 짓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쌀농사 자체를 짓는 면적도 30%로 줄었거든요.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획이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사기죠, 사실은. 만약에 그게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주 대대적으로 변경해서 생태적 방향으로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들을 그 정부가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기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꿋꿋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뭐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도 한데 사실은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담수호라고 하는 개념의 이 담수호를 사실은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네네네. 이게 처음 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크게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린다면 이 담수화 자체가 원래 사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작은 어떤 그 부지라고 모를까 새만금 같은 경우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합한 곳이고 네. 우리가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대체 얼마큼이나 되는지. 근데 그것을 뭐 간단하게 표현하다고는 서울시의 3분의 1 고스란히 둘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서울시를 하루 종일 버스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걷는 게 아니고 그래도 다 못 보잖아요.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담수화해서 농사를 짓겠다. 근데 1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네. 이 말을 자주 하는데 네. 새만금 일대, 이제 군산이나 김제나 부안이나 이렇게 보면 100년 전에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염습지들을 간척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네. 그 100년 전에도 저기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담수호라고 써 있는 바로 방조제 잎이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갯벌은 아주 미세하게 경사가 짙기 때문에 네. 방조제를 막은 장소가 담수호가 있으면 가장 깊겠죠. 네네. 그곳에 물이 쌓이는 것은 당연해요. 네. 그곳의 물을 100년 전에도 담수화로 네. 농사로 짓지 않았어요. 100년 전에 일본도 그 담수화를 만든 그곳을 그냥 담수화를 해서 그곳은 이제 유수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고 네. 있는데 그 유수지의 물로 농사를 짓지 않고 그 최상부의 저수지를 따로 만들어서 그걸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농사를 질 수 있는 저수지가 확보가 됐을 때 농사를 졌고 그 공법들이 그대로 가서 저기 보시면 담수호 밑에가 개화도입니다. 네. 개화도 밑에가 여기 우선 나와 있진 않지만 부안 밑에 개화도가 고창 쪽에 있죠. 이 개화도 간척 사업이 80년대 마무리가 됐을 때도 개화 간척지도 지금의 유수지를 담수화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 위에 청호 저수지라고 하는 대단히 저수지를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원인이 그 유수지라고 하는 개념은 수심이 깊고 또 바닷물하고 경계에 있기 때문에 염분이 계속 침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농사로 짓는 농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조금 있다가 얘기도 하겠지만 이 염분 성층화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이 커다란 유수지는 되게 썩어요. 그래서 100년 전에도 이 담수호를 농사물로 쓰지 않았고 그 기법을 그대로 동원한 우리나라 농어촌공사에서도 70년대 개화도 간척지를 할 때도 청호조수지라고 하는 아주 저기 보시면 방수제라고 써 있는 제자 옆에가 청호조수지입니다. 그 저수지를 만들었고요. 군산 인근에 지금 보이는 커다란 저수지들이 대부분 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따로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기법이 거꾸로 가가지고 담수호를 유수지를 담수화하겠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농어촌공사가 일본의 기법을 그대로 썼던 그 사례들을 오히려 거꾸로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 상기입니다. 사업 자체가 담수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요건도 없고 과학적 근거도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만들기 위한 사기를 했고 네. 지금은 안 되니까 저수지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묘지가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강하구를 막아서 담수화시켜서 그거를 가지고 농사짓는 물을 쓴다는 것 자체는 애초에 사기다. 공학적으로 안 돼요. 안 된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처음 배워본 것 같습니다. 네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네, 네. 했던 대사기극인데 완전 코미디죠, 이거. 네, 네네. 사실은 저도 그랬는데 이 새만금 싸움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기억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초창기 싸움에는 막 서로 연대도 하고 하다 저도 초창기에도 몇 번 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기억 속에 잊혀졌다가 많은 사람들 기억에 잊혀졌죠. 새만금 싸움이 4대강 사업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힘들이 4대강에 네, 또, 맞아요. 네, 그런 측면도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모든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좀
새만금에 대해서 알게 됐고 네. 국제적인 논란거리로 등장하기도 했어요. 네. 작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장소로 새만금을 삼았다가 폭염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철수했죠. 대체 이 새만금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작년에 잼버리 통해서 망신살을 전 세계에 보였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이 잼버리 대회가 있기 전에 저희 조사단에서는 그 계속 꾸준히 새만금에 대해서 외부에 정보를 외부 단체나 외부 언론에 그 정보들을 계속 그 주는 역할들을 계속 했고 네네. 사실 2016년부터 저희들이 성층화라고 하는 것들을 개념을 사실 처음으로 공개를 하면서 이 정부가 새만금 수질에 대해서 계속 좋아진다. 그리고 돈을 쓰면 좋아질 거다. 지금의 수질 문제는 사실은 돈을 덜 써서 그리고 더 할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개선이 안 된 거지. 개선의 여건이 있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2016년부터 계속 이 섬층화로 인한 연무성층화, 그 빈산소 수역이 생기는 것 때문에 썩는 문제를 계속 거론했고, 그 와중에 종지부를 찍었던 것들이 사실은 몇 가지 있지만, 그 와중에 언론에 가장 많이 탄 게 이 잼버리였죠. 네네네네. 그 잼버리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 잼버리 하면 진짜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많았는데요. 8월 1일부터 네네. 진행이 됐는데 지금 얼마 있으면 이제 더위가 더 극도로 더워지는 여름이잖아요. 네네. 가장 청소년기에 가장 왕성한 나이, 허다못해 저도 제가 군대를 7월 군번에 갔을 때도 군대에서도 훈련할 때요. 여름에 훈련을 안 시키고 한낮에 그냥 앉아있게 합니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을 그 땡볕에 한번 견뎌보라. 잼버리 정신으로 참아보라.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이 잼버리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그 던져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잼버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영국에서 먼저 처음 시작이 네네. 됐고, 이 잼버리라는 게 이 자연을 극복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자연을 이해하고 네. 거기서 순응할 줄 알고 네. 자연을 알아가는 과정이 잼버리지, 네, 네. 우리나라 새마을 사업처럼 그 자연을 이겨먹고 네. 그것을 겪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좀 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들이 새만금 잼버리에도 그대로 녹아있죠. 네. 그래서 당시에 도지사가 새만금 폭염 때문에 영국하고 미국은 이미 철수를 했어요. 그죠. 8월 3, 4일쯤에. 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너무 폭염이 있다 보니까 네. 영국이나 미국에서 학부모들이 항의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아이들과 영국 아이들은 이미 평택에 있는 에어컨 밑으로 다 철수를 했어요. 아. 이게 뭐냐면 자연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뭔가 위험한 상태가 되면 그걸 잠시 피하고 그 자연에 대해서 순응하는 어떤 것들을 배우고 네. 어떻게 보면은 잼버리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영국에서 먼저 철수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도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잼버리 정신으로다가 버텨라? 참아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애 가지고 네. 굉장히 몰매를 맞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대원들은 네. 거기서 버텼죠, 끝까지. 아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땀이 이렇게 주룩주룩 나는데 그 땡볕 밑에서 텐트를 치고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때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그때 당시에 아니다. 일본에서도 매립지에다가 텐트를 치고 다 활동을 했다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잘 알아보니까 이미 일본에서는 매립한 지가 20년이 지난 장소였어요. 다 그러니까 어때요? 안정화되고 뭐 나무도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이미 비가 오면 어디에 고이고 비가 오면 어느 수로로 물이 나가야 되는지 이미 계획이 다 작성된 곳이고 그런 배수 시설들이 완벽하게 된 곳인데 이곳은 멀쩡한 곳을 갯벌을 매립해 가지고 그것도 매립도 편법을 사용해 가지고 농지기금을 네. 갖다 썼어요. 네. 농지기금은 농지를 조성할 때만 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가 원래 관광 생태용지인데 네네. 관광용지에서 농지용지로 잠깐 바꿔서 네. 농지기금을 쓰는 편법을 아이고. 썼는데 매립이 끝나자마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음 해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1년 정도 심화 과정을 거치니까 어디가 물이 고이고 어디가 물이 쌓이는지 나가는지 모르죠. 그런 상태에서 텐트를 무작위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외국의 사례도 보면 이미지 보면 텐트 위에서 노젓고 다니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미지가 전국을 돌면서 네. 완전 그 망신사를 망신이네, 망신기죠. 예, 네. 그런 사태가 있었고, 네. 저는 그런 잼버리 사태가 저는 정말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데, 네. 그 잼버리를 하고 나서 지금도 그 잼버리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그 어떤 정부 자체가 네. 반성하고 잼버리를 어떻게 다가서야 될까, 네. 그리고 새만금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를 한 번도 반성 없이 지금 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에는 그러니까 새만금이라는 자체가 생태계 파괴 현장인데 네. 거기에 잼버리 대회를 열었다는 사실 자체가 말도 안 참 되죠. 말이 안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일 텐데요. 새만금 신공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공항건설 부지가 그 영화 수라에 나왔던 그 수라 갯벌이죠. 네.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옆에 공항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네, 구사공항이 네. 있습니다. 근데 예. 대체 공항을 또 왜 만드는 거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만드는 거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리고 동네 사람도 이해가 안 된대요. 전라북도 사람도 이해가 안 된대요. 하여튼 그러면 정부가 와서 설명하는 얘기라도 한번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네, 정부 입장에서는 그 20년, 30년 후에 비행기를 타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날 거니까 지금부터 거의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우리 앞서 비행기 네. 타는 게 어떤 일인지 얘기를 이미 김나연 했습니다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비행기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미 철도나 고속도로가 거의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군산에서는 서울 노선과 제주 노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서울 노선인 폐항이 된 지 오래됐어요. 네. 왜 장사가 안 되면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그나마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약간 적자는 면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제주 노선 외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일반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었을 때 나중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군산의 새만금 신공항 자체가 그 도민들을 위하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미군 기지의 전쟁 예비 활주로로 사실은 예비 활주로를 민간 공항으로 둔갑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군사적으로 봤을 때 평택이나 그다음에 군산 미군 기지 그다음에 제주도 그다음에 일본의 오키나와가 그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노선이 뜰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뜨죠. 그래서 실제로 네네. 부산시에서도 이 기존에 있는 군산공항의 좀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네. 미군 측에 우리 제발 중국 노선 한번 열 수 있도록 한번 좀 허락 좀 해주겠냐고 했더니 단호하게 미군에서는 안 된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공항인데 어떻게 중국 노선을 열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도는 비행기를 거기 위를 지나가서 뭐 네. 착륙시킬 수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활주로 자체도 기존의 군산공항 2.7km인데 기존의 신공항은 2.5km로 더 네. 짧아요. 더 짧고 그리고 그 공항이 중국 노선도 안 되고 그럼 어떤 걸로 적자를 면하겠다라고 하는지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8천억을 들여서 신공항을 짓겠다기보다 지역민들한테 그것을 나눠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찬성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역민들한테 좋고 새만금 신공항 안 짓고 수락갯벌을 지킬 수 있거든요. 물론 돈을 안 주겠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대신. 그런데 이 돈을 8천억을 들여서까지 그 미군의 그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치인들 입에서 정말 나와야 된다. 저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정치인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전쟁 나면 뛰어갈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참 궁금하겠지만 네. 독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땅을 일본한테 빼앗길 수 없느니 뭐 정치적인 입장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 이미 미군들이 있어서
굳이 미군한테 미군 기지를 확장해 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존에 한국에 있는 많은 땅들이 미군에 넘어가고 있는 사실이 사실은 정치인들이 알아야 된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사실 이것들을 침묵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사실 지금은 다 얘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보니까 새만금 신공항은 사실 군사적인 목적도 충분히 있다라고 네.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공항이 되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 네. 그 조류 충돌도 있다 그럼요.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 얘기 너무 조금 큰 듣죠. 문제입니다. 네네. 여기 사진이 예, 그거네. 지금 사진은 뭐 제가 사진 찍은 거지만 그러셨군요. 이거를 네. 뭐 영어로는 버드 스트라이크하고 그냥 쉽게는 조류 충돌인데 이 비행기가 조류와 충돌하는 것들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내가 찍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찍은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만큼 자주 일어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되면 새들이 이동이 잦습니다. 네. 그리고 비행기의 이착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 이동 루트와 겹치는 시간이 있죠. 그런데 민물가마오지들이 겨울철에는 오리기러기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철 뭐 이럴 때는 저렇게 민물가마오지가 이동하는데 비행기가 이착륙하면서 저거 여러 번 하다 보면 충돌하겠지 해서 기다렸다가 찍은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버드 스트라이크를 기다렸다 찍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상태에서 민물가마오지 2마리가 기체에 부딪혀가지고 떨어집니다. 2마리가.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만약에 비행기 엔진까지 들어갔다면 화형까지 닿겠죠. 엔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만큼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기 위해서 그 국제적으로 조류에 대한 서식지, 조류 철새 도래지인 경우는 반경 13km 내에서는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 이카오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알고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 뭘 하냐 거기에 예를 들면은 자연보호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한 곳이 없기 때문에 철새 도래지가 아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철새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네.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정하지 않은 곳은 철새 도래지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지정을 행정적으로 지정 안 했으니까 철새가 안 온다고 주장하는 거네요. 철새 도래지가 아니다라고. 네, 철새는 철새가 오는데. 오지만 네. 지정을 하지 않았으니 네. 도래지는 아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죠. 철새 네. 도라지라고 하는 개념은 희한하네요. 철새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그 개체군의 한 2% 정도 이상 되면 공식적으로 대부분 철새 도라지라고 얘기하고 네. 새만금에서 수라갯벌이 철새 도라지가 아니라고 말할 조류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아니 지정을 안 해서 문제인 거지 지정 안 했다고 철새 도래지가 아니라고 하는 건 무슨 억지입니까? 네. 지금 20년 동안 새만금 사업하면서 네. 새만금 내는 내 땅 따먹게 하는 새만금 개발청 앞에서 누가 내줍니까? 네. 도래지지만 누가 내주겠어요. 그런데 새만금 개발을 하는 장소기 때문에 안 했을 뿐인데 네. 사실은 람사르 습지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습지 보호 지역이라든지 그 기준에는 너무도 충분해요. 네. 정말 들을수록 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상식 밖의 일들이 전부 너무 가고 많네요. 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정부 하는데 사실 정부 측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새만금 개발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무 자기네들의 이익에 너무 급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새만금 개발청도 사실은 국가의 기관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민들이나 자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내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그럼에도 이제 잼버리로 챙피를 엄청 당하고 나서 네, 맞아요. 이제 새만금 신공항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용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용역이 네.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슬그머니 네. 새만금 신공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에 항의해서 심의가 열리고 있는 인천 영동쪽까지 막 새벽에 쫓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통과된 것에서부터 새만금 신공항이 추진하는 절차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는데도 네. 계속
이게 진행돼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 환경영향 평가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이 환경영향 평가를 딱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건설사를 대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진들이 많은 조사나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영향 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단 그 기준에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법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식의 분례에서 벗어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면 법전이 아마 한 트럭으로 갖고 와도 다 못 만들 겁니다. 네네. 그것처럼 환경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평가뿐만 아니라 환경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저해를 주는지, 영향을 주는지를 판가름해서 이 사업이 적성성이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건데, 그렇죠. 나 이거 할 거야.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그냥 할 거니까 다 내줘라는 식으로 네. 으름장을 놓는 어떤 기준의 환경영향 평가를 놓고 보니까 네. 환경영향 평가는 하나의 절차상의 그냥 행정적 절차로만 생각하는데 요식행위다. 이 요식행위가 아니라 환경영향 평가를 철저히 해서 이 영향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판가름해서 사업에 결정을 하는 건데 영향 평가도 끝나지도 않은데도 사업자를 선정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그 편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어떤 국가의 국토부를 보면은 정말 국토부가 국민을 위한 거고 자연을 위한 건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고 환경영향 평가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이 20년, 30년 동안 왔던 이런 어떤 캐묵은 이런 잘못된 것들을 저는 새만금 신공항을 가지고 이 환경영향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물론 다른 곳에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들이 바로 이런 영향 평가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업자 선정하고 이런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국토부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문제 없어 라고 하는 뻔뻔함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가 사실은 기업들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쓰이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옛날에 뭐 돈 주면 면죄부를 줬다고 하는 것들도 다 있지만 지금 새만금에서도 이 환경영향 평가의 절차를만 그냥 끝내버리고 자기네들이 면죄부를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데 환경영향 평가는 엄연한 중요한 절차고 그 영향 평가가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가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 최소한의 장치를 국토부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환경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국토부가 하고 있는 환경영향 평가법 질타하고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보여주는 오히려 자신들이 이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국토부 앞에, 국토부와 환경부가 있는 앞에 천막을 치셨잖아요. 네. 이제 900일 가까이 된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참. 며칠 있으면 900일인데요. 다가오죠.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새만금 신공항 이렇게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공항 막자라고 같이 하면서 농성하고 계신데 어떤 분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싸우셨는지 네. 네,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00일이라고 하면은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900일만큼 여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종에 계시는 많은 친구분들과 전국의 이 습지, 수락의벌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십시일반처럼 릴레이 선전을 꾸준히 하고 와 계세요. 그래서 뭐 전북 녹색연합의 김지훈 국장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정말 헌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도 천주교에서도 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자연이 우리가 얼만큼 그 자연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깨달아라 라고 하는 기도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오시기도 하고 두 번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기자회견 때만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어느 주말에는 어느 요일에는 시간이 되니 그때 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900일째가 내일 모레면 지금 889일이 됐는데요.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돼서는 8월 22일 날 저희들이 재판이 또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8월 22일 날 4시에 서울 양재동에서 행정법원에서 지금 법원 재판을 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더군다나 저렇게 저희가 선전을 하고 있으려면 겨울에는 춥고 아유, 여름에는 되게 덥고. 더워서 물 한 잔 먹으려고도 하고 네, 네. 또 그리고 저런 선전물들을 누가 택시 타고 또 갔다 오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는 장소인데 세종시가 천막 치워라. 네. 불법 아니냐. 네. 물론 불법이죠. 그런데 국토부가 이런 불법을 좌행하는 게 더 크다고 봐요. 그렇죠. 그쵸. 네, 네. 더군다나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8월 29일 날 천막농성장에 대한 세종시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다시 네. 재판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어떤 국민으로서 대통령이든 아니면 국가기관이든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론의 자유, 우리가 네.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만약에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돼서 국토부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장소가 아니면 어디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장소밖에 없는 유일함이 있는데 그 유일한 장소를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불법이니까 치워라. 그래서 가봤는데 저희들은 걸림도 안 되던데요. 아 그렇죠. 네. 오히려 그 세종시에서 갖다 놓은 화분이라든지 그게 더 걸리적거려요. 더 많이 막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얼마 전에 치웠더라고요. 네. 치웠어요? 네, 저희가 재판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재판 또한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동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화분이 갖다 놓은 것들이 사실은 더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화분을 없앴어요. 그러면 애초에 사람들의 이동에 문제에 대해서 그 고발을 했던 그 원인 제공을 했던 것들이 그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소송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볼지 좀 저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네. 어찌됐든 종합적으로 보면 저 장소는 새만금 신공항이지만 단지 새만금 문제가 아니다. 전 국민이 새만금 국토부에 수락의포를 뿐만 아니라 그 가덕도라든지 제주공항이라든지 많은 신공항뿐만 아니라 많은 강하구를 열어라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부연되어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네네네.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8월 22일 날 4시에 양재동에 있는 행정법원에서 이 소송을 하고 있으니 좀 응원 또 같이 가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또 29일 날은 그 농성 천막 지키는 관련된 또 소송도 그 재판도 열린다고 하네요. 8월 29일 날 오전 11시 대전 지방법원에서도 있답니다. 또 같이 좀 그 참석해서 연대 지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서두에 이제 저희가 다큐멘터리 수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비록 이제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미미한 변화지만 수문을 개방하니까 그 조금 눌린 뒤에 흰발 농개가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며 감격해하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갯벌은 생명을 품고서 오랜 시간을 견디며 버텨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오랫동안 싸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전국의 모든 싸우는 현장에 희망을 좀 안겨준 다큐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새만금 수라를 지켜내는 투쟁, 짐작하기 너무 힘든 900일의 기간 동안 꾸준히 해오시고 있는데요. 그 어떤 마음인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황윤 감독님이 만들어진 영화 수라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것은 영화 수라에 대한 정말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2시간 안에 다 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20년 동안 묻어왔던 어떤 싸움의 결과이기도 하고 제가 가이드를 하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2003년도, 4년도에 그렇게 싸웠지만은 2006년도에 또 법적으로 또 다시 재개를 하고 그런 와중에 삼보일배라고 하는 2003년도에 정말 큰 싸움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것은 그 이후에 우리 인간사에서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어떻게 300km 이상을 세 발 걷고 절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종교인이 아니면 좀 할 수 없었던 힘든 일인데 그때 당시에 그 삼보일배를 끝으로도
야, 이렇게도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처절함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지나와 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한 다 준비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지능이 아니라 이기기 위한 어떤 디딤목 아니면 디딤석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전 정말 자존심의 싸움에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힘을 쏟아서 다 싸운다고 봐요. 저 사진 하나 보면 마지막으로 제가 성충화 한번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면 이전 한번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데,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강을 막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개발에 대해서 칭송하고 이런 것들 하더라도 이 작은 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10대 강에 들어가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언제까지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물이 똥구멍을 막아가지고 며칠이나 살아날 수 있는가. 강이라고 하는 것이 육지에 있는 많은 분비물들을, 유기물들을 바다로 내서 바다는 그것을 먹고 다 커나가는 과정인데, 그걸 막아서 우리가 정치적 소임을 언제까지 할 수 있고, 그런 철학적인 논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강은 열어야 되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강을 막으면 다시 강에서 나오는 민물하고 해수가 무게 차이, 밀도 차이 때문에 층이 생깁니다. 이것은 공학적으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층에 있는 물이 순환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새만금을 언젠가는 그냥 다 열어야 된다고 하는 공학적인, 과학적인 검증이 하나에 이미 다 끝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 사업은 우리가 이기기 위한 싸움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도 하루빨리 지금 마스터 플랜을 개정하고 있는데, 정말 이미 이제 매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 다 철회하고 기존에 많이 매립했거든요. 그 매립한 장소에 대한 어떤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개발 계획을 새로 세우고 그 이상의 매립은 하지 말아야 된다. 준설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새만금과 그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만금에 대해서, 또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서, 또 끝까지 싸우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코너는 송송이의 버전 서점입니다. 버전 서점은 송송이 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책방 이름이기도 한데요. 한 달에 한두 권씩 기후정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송이님이 불가피한 개인 사정이 생겨서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소개해 주실 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송이님이 추천하고 소개해 주시던 책에 대해서 저희 두 명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해봅시다. 해봅시다. 자, 송이님 없이 책 소개를 하니까 너무 좀 긴장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자, 송이님은 어떤 책을 추천해 주셨을까요? 네, 요번에 소개해 주신 책은 더글라스 러미스의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이고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근무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오키나와에서 살게 된 분입니다. 일본 스다주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생태 문제, 반전 문제, 탈핵 운동 등에 관한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중 오늘 이야기 나눌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이것은 그런 이분의 생각이 간략하지만 아주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더글라스 러미스님의 책이군요. 최근에 레디컬 데모크라시라는 책도 번역돼서 나왔고, 나이가 연세가 되게 많이 되셨다 하더라고요. 한 90 넘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한국에도 방문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 책 참 제목부터 도발적입니다.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물어보면 경제 성장 없이도 우리는 풍요로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 텐데요. 이 책이 쓰여진 게 24년 전,
2000년이라고 합니다. 우와. 그래서 20세기 시작하면서 나온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내내 문화, 역사 등등의 많은 비판이 들어있고, 근데 그 비판이 아마도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도 그래서 아직도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책 소개를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할까요? 네,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는 21세기의 상식을 위해서라는 머릿말부터 타이타닉 현실주의, 비상식적인 헌법, 자연이 남아있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가, 제로 성장을 환영한다, 무력감을 느끼면 민주주의는 아니다, 현실은 바뀐다라는 주제의 총 5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머릿말에서 보여주듯 우리의 상식이 되어버린 세계화, 경제발전,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국가 군비의 증가, 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 등 20세기에 만들어진 이것들은 20세기에 만들어진 상식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스스로 침몰을 향해 가는 타이타닉 현실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발 딛고선 이 땅의 맨 밑을 들여다보는 진짜 현실주의, 진짜 유물론적인 현실주의를 생각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이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는 책이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 제3장, 자연이 남아있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가와 제6장, 현실은 바뀐다에 더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우정이 모래에서 다뤘던 얘기가 새만금이죠. 네. 그죠? 87년부터 잘 살아보자, 새로운 산업지를 만들자, 뭐 그래서 지역경제 이루자, 이런 얘기 아래에서 새만금, 뭐 크게 보면 자연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의 풍경에서 배제하고 삭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저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정말 주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경제발전의 의미가 세계 어딘가에 살림이 남아있으면 아직 발전은 끝나지 않았다. 매립되지 않은 산호초가 어딘가에 있으면 아직 발전은 끝나지 않았다. 바뀌지 않은 자연이 어딘가에 있으면 발전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경제발전은 자연이 모두 파헤쳐져서 더 이상 파헤칠 때가 없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자는 경제발전을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혹은 객관적인 필요성이라는 식으로 경제발전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경제발전 이데올로기가 성공적인 것이겠죠. 이런 성공적인 이데올로기가 세계 규모로 등장한 것은 1949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시작합니다. 이 연설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미개발의 나라들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 원조를 행하고 투자를 하여 발전시킨다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이 순간 서양의 경제제도 안에 들어있지 않은 나라들은 미개발 국가라는 개념이 적용되고 발전이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의 선진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자는 이 발언과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주목하는데요. 이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로 식민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유엔 현장에 쓰여지고 그것이 새로운 상식이 되었던 때였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존의 제국주의가 더 이상 식민지 경영을 할 수 없어짐에 따라서 같은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미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와 투자는 식민지 경영의 20세기 버전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원조해주는 국가가 기존의 서구권이고 원조받는 국가가 기존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임을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의심할 바 없는 일입니다. 이런 미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 투자 등을 통해 경제발전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화, 그러나 식민주의 혹은 제국주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그런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경제발전이란 이름 아래 행해지는 세계화에서 착취는 오히려 숨겨지고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식민주의나 제국주의 아래 착취는 눈에 보이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경제개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름 안에서는 노동력 촉진이, 해당 지역의 자연 촉진이 이런 것이 철저히 비과시화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슬픈 것은 그것이 오히려 착시되는 나라에서도 상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라고 최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폭력적 행위나 혹은 문화나 문명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보더라도 그 폭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보고 발전이라 불렀다는 점이 정말 슬픈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경제발전이란 자연과 문화에 대한 폭력을 서글픈 일이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것, 필연적인 일이라고 말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경제발전 이데올로기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20세기의 상식, 경제 발전을 위해 자연과 문화에 대한 폭력은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상식을 저자는 21세기의 새로운 현실적인 상식으로 바꾸자고 주장합니다. 이 넓은 우주 속에 단 하나 생명이 살 수 있는 더 없이 소중한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대단히 제한된 생물권을 자꾸 파괴하는 비상식적이고 인지 부조화적인 지금의 행동이 아니라 그 알을 삶으로 실천하는 상식 말입니다. 환경운동이 옷차림처럼 유행한다거나 진부해진다거나 침체된다거나 하더라도 계속되었던 건 바로 그것이 아무리 환경 문제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것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더라도 그 일로부터 눈을 돌릴 수 없는 때가 오는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게 진짜 우리의 삶의 자리와 모습을 바라보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현실주의로 21세기의 상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면서 경제발전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맞춘 개발에 따라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동식물의 종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파괴를 멈출 수만 있다면 사라진 종이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생물 다양성은 천천히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새만금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고, 또 흰발 농개가 그러한 생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긴 시간의 폭력과 파괴가 일어나는 곳이지만 이곳을 살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을 그대로 둔다면 더 이상 이곳에 개발이라는 폭력, 경제발전이라는 허황된 이데올로기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이곳은 다시 생명들로 풍요로운 삶의 풍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새만금, 설악산, 지리산, 금강, 보문산, 이와 같은 자연이 경제 발전의 장소로 기능하는 오늘,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라는 이 책의 제목은 그대로 하나의 질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함께 읽어보자고 제안하면서 송송이의 버들서점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송송이 님이 다시 돌아와서 이 코너를 아주 재밌게 맡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노래 하나 듣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이번 달은 탐자체의 건유님과 은우님이 준비하셨다고 하죠. 건유님은 처음 오시는데요. 네, 노래는 꽃다지 4집 앨범에 있는 노래 바다야입니다. 큰 손뼉으로 맞아주십시오.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는 시간들, 방조제 너머에 넌 진정 나인지, 이 안에 갇혀버린 나는 진정 바다인지. 다시 갯벌로 돌이키지 못하는 세월들, 더 이상 너에게 내 숨결이 닿을 수 없고, 여리고 여리던 속살도 딱딱히 굳어버렸어.
난 그렇게 또 숨이 막혀 아프기 시작했어. 하지만 썩어가면서도 난 포기하지 않았지. 난 바다야, 난 바다야, 난 바다야. 굳은 살에 새살 돋는 난 살아있는 바다야. 난 바다야, 난 바다야, 난 바다야. 죽음마저 이겨낸 난 자유로운 바다야. 날 바다로, 날 바다로.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는 시간들, 방조제 너머에 넌 진정 나인지, 이 안에 갇혀버린 나는 진정 바다인지. 다시 갯벌로 돌이키지 못하는 세월들, 더 이상 너에게 내 숨결이 닿을 수 없고, 여리고 여리던 속살도 딱딱히 굳어버렸어. 난 그렇게 또 숨이 막혀 아프기 시작했어. 하지만 썩어가면서도 난 포기하지 않았지. 난 바다야, 난 바다야, 난 바다야. 굳은 살에 새살 돋는 난 살아있는 바다야. 난 바다야, 난 바다야, 난 바다야. 죽음마저 이겨낸 난 자유로운 바다야. 날 바다로, 날 바다로, 날 바다로, 날 바다로. 잘 안 나와. 네. 네. 너무 노래 좋죠? 네, 다음에는 기타 버전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기타 버전을 네. 네, 두 분에게 다시 한번 큰 손뼉 부탁드립니다. 네, 수라는 존재로 투쟁합니다. 썩어가면서도 난 포기하지 않았지. 난 바다야. 굳은 살에 새살 돋는 난 살아있는 바다야. 죽음마저 이겨낸 난 자유로운 바다야. 이 가사가 더 가슴에 와 닿는 오늘입니다. 생명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존재로 투쟁합니다. 이것으로 대전 기후정의 SOS 6차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이번 방송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사실은 좀 두렵습니다. 여전히 방송 진행에 실수가 많고 어수선하지만 다시 한번 또 약속드립니다. 계속 보완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듣고 보기 편하도록 더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6월 21일과 22일에 부산시청 앞 가덕도 신공항 반대 농성장 100일 밤샘 파티에 다녔어요. 네. 네, 오늘은 신해만군 신공항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했지만은
또 수많은 공항들이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신공항 전국 곳곳에서 공항을 만들겠다고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쵸. 또 그런 공항에 맞서는 투쟁들도 여전히 치열하게 끈질기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투쟁도 함께 기억하고 연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부산시청 앞에서 저희 대전 기후정의 SOS 청취자를 만났어요. 부산시청에서요? 네. 와. 아주 수줍게 와서 인사하시더라고요. 와. 잘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저희 조회수가 아직 많이 나올 때는 한 700 정도 나오지만은 한 200대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200명의 분들이 전국 곳곳에 있더라.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서 참 열심히 해야겠다. 네. 이런 또 각오도 하고 힘도 났습니다. 이제 더 알찬 내용으로 좀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의를 드리면서 기후위기, 기후정의에 대한 교양과 지식만을 쌓는 방송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후정의를 향한 싸움에 연대하는 데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되겠다 또 약속드리고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만드는 대전 기후정의 모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고요. 또 매달 하는 정기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방송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애써주셨습니다. 방송 장비 준비와 편집을 맡아주신 탄소 잡는 채식생활 네트워크의 오민우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녹화 장소와 각종 장비를 빌려주시고 도와주신 대전 아트 시니마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달에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